네, 총재님, 우리 한국은행의 목적 중에 물가 안정 맨 앞부분에 나와 있어서 먼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 업무 보고에도 보니까 우리 의식주 물가 수준이 OECD보다 좀 높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보고서 연말에 내실 때 이게 치플레이션 얘기하시면서 인플레이션의 불평등 말씀도 하셨어요. 특히 작년 6월에 이제 한국은행 보고서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저도 자료를 잘 봤습니다만, 근데 후속 보고서가 아직 올해는 특별히 나오는 게 없어서 이제 관련해서 저희가 관심 갖고 있는 게 올해 추석 때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와 당에서 아주 애를 써서 조금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이런 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대부분 서민들이 관련되어 있는 주요 식료품이나 외식 물가 지수가 매우 높은 상황이 올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번에 그 국정과제 중에 먹거리 물가 안정, 또 물가 관리책의 강화 등을 목표로 지금 세웠습니다. 저희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은 이 하위에 계신 분들, 이게 소득이 낮다고 평가받는 분들한테는 지금 높다고 평가받는 먹거리 물가나 의식주 물가에 영향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한국은행에서 계속 물가 수준에 관한 연구도 하시고 발표도 하시는데, 뭔가 먹거리나 의류, 주거, 공공요금 등 각 영업별로 조금 분석을 하셔서 정부에 도움을 좀 주시거나 아니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어떨까 싶었는데요.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연구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문제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본 생필품의 가격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생필품의 다양성이 굉장히 적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 유럽이나 가면 뭐 똑같은 물건이라도 아주 고급품도 있고 아주 저렴한 물건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동질적인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 이런 것이 동질적이라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위해서는 시장을 개방하고 이런 문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생산자 보호라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서를 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생산적인 논의도 될 수 있지만 또 시장 개방이냐, 뭐 다 농산물 시장 개방하는 것이 좋은 거냐에 대한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지금 추가적인 연구도 하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는 해결책이 뭔지는 이미 제시했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는 것은 이제 정치적이나 어떤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종감 전에 저희 의원실에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한국은행에서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책무가 뭔지 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현재의 삶의 오른쪽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 자살률이나 출생률, 빈곤율, 임금 격차 등에 관한 논란이 많고요. 최근에 유럽에서 논란이 되는 표현처럼 상속 계급사회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자산 불평등 관련해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지요. 또 불평등 관련해서는 이게 소득 불평등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을 봤더니 부모의 학력과 직업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적인 과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나 실행이 필요하다. 특히 주거빈곤에 관해서 저는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은행과 관련이 있어 보일 만한 게 이제 물가 안정과 좋은 일자리가 늘어야 되거든요. 특히 젊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자산 불평등 관련한 지표를 개선을 해야 될 텐데, 관련해서 총재님께서 올해 창립 기념식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새 정부가 구제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해야 된다. 저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근본 모순, 주요 모순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볼링에서도 10개의 공 중에 그 5번 킹핀을 맞춰야만이 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조개혁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될 텐데, 관련해서 우리 총재님과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과거에 우리 2009년도에 제가 우리 총재님을 처음 알게 된 게 이런 토론을 하신 기억이 있으시죠? 네, 그거 보고 아주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 발표한 한국은행 조사를 보니까 이런 조사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시면서 조사라는 이유가 한국은행에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공의 이익에 봉사해야 된다. 근데 한국은행이 얼마나 잘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필수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 뒤에 기타 의견을 보니까 이런 의견들이 많이들 내셨더라고요. 장기적인 플랜 그리고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서민과 소상공인은 진짜 필요한 것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과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하게 붙잡고 싸우고 있는지 혹시 그게 아니라 일선의 국민들은 다양한 현실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국영군이나 훈수군 정도의 역할에 그치시는 건 아닌지라는 우려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다른 헌법기관과 예산을 좀 비교를 해봤더니 다른 통계에 뭐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헌법기관이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에 비하여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그렇다면 이 시대의 과제에 대해서 함께 싸워줘야 되거든요. 국민과 함께. 근데 국민들이 인식에 한국은행은 금리 관련된 거 외에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습니다. 그래서 총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시대에 한국은행이 국민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 싸워야 될 정책적 과제 가장 긴급하고 우선하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준비를 해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국민께 기여할 수 있는 바에 관한 얘기를 우선 주 질의 때는 말씀을 듣고 이따 보충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저희가 국민의 전체에 필요한 구조적이라든지 중요한 화두는 굉장히 많지만 한국은행은 저희의 그 의무인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에 관계된 일을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조적인 토픽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말고 있는 가계부채를 줄여야 된다든지 부동산에 대한 치중이 이제 더 이상은 갈 수가 없다든지 그 부동산이 바로 아까 자산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고요. 또 저출산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성장률을 올려야 되는데 그 뒤에는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남녀 차별 이런 문제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서를 써서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어도 집행 권한은 없기 때문에 훈수라고 보면 훈수고요. 이제 안 그러면 사실 국민의 이런 이슈를 이제 부각시키고 논의화하는 그런 것은 저희가 통화정책 관련해서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죠. 총재님께 우리 장기 저성장 리스크 관련해서 일본화 지수 그리고 현 정부의 국정 과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장기 저성장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좀 걱정이 좀 있는 상태고요. 근데 과거에 이제 일본의 예를 찾아서 일본화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10개 항목을 쭉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근데 30개 나라 중에 우리가 상위 4개국에 속한 그러니까 안 좋은 방향이고요. 높은 부채 비율이나 뭐 생산 연령 인구 성장률 감소 이런 부분이 있던데 이 일본화 지수 관련해서는 뭐 의미 있게 지켜볼 만한 지수는 맞습니까? 몇몇 연구에 쓰는 것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현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 혹시 총재님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 정책들이 방금 말한 이 저성장 리스크 관련해서 좀 보완될 부분이 좀 있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거는 없고 저희 지금 구조조정 보고서가 거의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저희 구조조정 보고서가 그 123개 국정과제의 실제 실행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서로 보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잠재 성장률 그러면 상승을 위해서 네. 그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이거는 꼭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지만 자꾸 저희가 구조조정 페이퍼 쓴 거라고 해서 뭐 어느 걸 먼저 하지만 저는 부동산 문제 해결하고 교육 문제 해결해서 출산율 문제 해결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먼저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요새 서울 부동산 값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공급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급이 금방 되는 것도 시간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이 소위 강남 프리미엄, 이 교육으로 하는 프리미엄 이거를 지역 균형
정책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주면 상당한 정도 많은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일본화 지수에서도 그 민간 부채 비율 관련한 내용이 일부 있던데요. 이제 그 중에 가계 부채 관련해서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취약자주의 수는 아래쪽 보면은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분들의 대출 잔액도 증가를 했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차주 관련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보니까 영국에서 이제 가계부채 비율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개선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그 중에 이제 그 이유를 보니까 이제 중앙은행에서 관리를 잘 했다는 게 있지만 또 한편에는 정책 당국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총재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책 당국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영국에서 어떻게 유지됐길래 물론 우리랑 뭐 한국은행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국 케이스를 좀 잘 몰라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랑은 좀 상황이 다른데요. 그럼 우리는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취약차주에 관련한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금융당국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금융위에서 하고 있는 이 악성 부채에 대한 탕감이라든지 회생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일종의 타겟해서 하는 재정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잠재 성장률 향후 전망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향후 좀 길게 보고 준비해야 될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마찬가지로 또 총재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이 부분을 기초적으로 좀 탄탄하게 해야지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 이렇게 이어받아서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저 내용 중에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저런 정책들은 사실 다 중요한 정책인데 5년 사이에 이 잠재 성장률을 금방 올릴 그럴 때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정말 5년 사이에 생산성을 많이 올리고 싶으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데 이민은 아니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 그 정책이 현실적으로 갑자기 짧은 기간에 잠재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사회적인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민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외국인 노동자 관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하여 조만간 우리 한국은행에서 관련 보고서 같은 게 나오나요? 지금 스타디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이런 연구를 할 때는 결과가 외부에 발표해서 임팩트가 있고 좀 질이 좋으면 내보내고 사실 스타디를 했는데 다른 기관이 하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면 안 내보내고 있어서 스타디를 하고 있지만 결과를 보고서 외부에 내보낼지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